저희한테 강원도의 느낌은 산지? 험준한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이 산불 얘기가 굉장히 그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던 시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언제였죠? 2019년인가? 그 양양 이쪽 고성 이쪽에 또 불이 크게 나가지고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평온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또 방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산에다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사람들 살림 방화범이라고 하는데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특징이 영웅주의형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산에 불을 지른 다음에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고를 하고 자기가 그 진압 과정에 도움을 줘서 마치 그 현장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런 거를 즐기는 방화범들이 있더라고요. CSI들이 이 사람들을 찍어서 계속 나타나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범인의 그렇게 해서 체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방화범들이 진짜 위험한 게 그다지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자기는 그냥 불을 지른다고 생각을 할 뿐이고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울산에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연쇄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94년부터 2011년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집계된 것만 총 96건 연쇄 방화를 저질렀어요. 울산에서 방화로 보이는 산불이 났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벌써 5번째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울산시 동구 봉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주의보 속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져 임야 3만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그거 분석할 때도 지리적 프로파일링 적용해가지고 상당히 그 압축했었어요. 지역을 압축했는데 이제 그 인근 아파트를 서성거리는 게 잡혀서 결국 이제 덜미가 잡혔죠. 근데 그 잡고 보니까 너무 놀라웠던 게 그분은 51세의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대인관계 굉장히 좋고 성실하고 이런 분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분이 이제 불다람쥐였던 거죠. 그래서 왜 연쇄적으로 불을 질렀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가정생활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불을 질렀고 저는 약간 이분이 무서웠던 게 일부러 산림조사원이라는 분들과 친해져서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고 듣고 계속 이랬다. 더 악랄한 거네요. 네네. 묻지마 범죄 중에서 사실 좀 전에 얘기가 나온 게 2008년 같은 해에 발생했던 고시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화를 이제 살인의 수단으로 이제 이용을 했는데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피하는 투숙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투숙객들은 불이 났다는 외침과 연기에 놀라 자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정 씨는 현장 검증에서 자기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방에서 나와 가장 먼저 마주친 50살 이모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을 담담하게 재현했습니다. 자기 방에 일단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고시원이니까 이제 연기가 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시원 거주자들이 복도로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또 본인이 준비한 칼과 뭐 흉기 이런 것들을 결국 6명이 사망하고 총 13명의 사상자를 낸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범인의 변명은 뭐였나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는 복권 100억에 당첨되는 것보다 이 지구가 폭파되는 걸 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대한 혐오를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성향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묻지마 범죄자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서도 이제 조현병에서 환청
이나 망상이 심하신 분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이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 불만형이라고 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표출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묻지마 사건이 2012년에 이제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이라고 그게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묻지마 범죄 사건일 건데 이 사람은 전과도 하나도 없고 어렸을 때도 반사회적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2010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여의도에 그냥 남들과 똑같은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직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계속 고립돼서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이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의 길로 들어선 거는 나의 전전 직장에서 내가 퇴사를 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전전 직장에서 왜 퇴사를 했나? 그거는 그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 뒷담화 때문이었다라고 본인이 그 자기 인생의 실패를 글로 귀인을 한 거예요. 일단은 흉기를 들고 전전 직장 앞으로 가요. 가장 먼저 2명을 공격하는데 이제 그거는 본인의 전전 직장 동료 2명을 이제 칼로 찔러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이번에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전 직장에 앙심을 품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직장 동료 2명과 지나가던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거리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칼을 휘두른 거죠. 김 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남녀 2명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범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 고립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묻지마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어서 있는 기간들이 꽤 오래돼요. 몇 개월 이상. 다 같은 그런 일을 겪고 있지만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서로 막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신질환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은데 가족이 이제 포기하고 자기도 약을 이제 끊고 중단되고 3개월 이후가 되면 이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그 범죄자들이 사실 말을 잘 안 할 것 같지만 평소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서 면담 때 사실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평생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게 당신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것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 원인을 상대방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투사해버리는 이런 좀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범죄가 양이 점점점 횟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언제나 있는 어떤 그 없앨 수 없는 그런 양으로 있는 건지. 이게 보면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시기가 있어요. 이게 2008년하고 2012년에 특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왔던 시기잖아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붕괴,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유럽을 거쳐 한국 등 아시아에까지 충격을 주고 미국발 악재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기에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다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 상태, 분노, 좌절 이런 상태에 많이 들어가고 이 중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실행 단계가 바로 이루어지기 직전의 심리 상태가 시기의 감정이에요. 시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의 감정. 이 상태가 되면서 실행에 옮겨지는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 안에서 범죄가 범죄일 수 있고 그거를 추적해서 잡아서 기소하는 거지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는
이제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구 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살인은 폐지됐. 태완 입법이 이제 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이거든요. 2015년에 통과됐는데 태완 입법이 살인죄로 인한 또 사형이 규정된 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3년에 이미 성폭력에 관해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폭력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있었던 거고 2015년에 태완 입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제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네. 하는 사건인데 그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1999년 5월 20일에 태완이가 6살이었거든요. 6살인데 아침에 학습지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머리를 뒤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을 뿌린 거예요. 황산을 얼굴에. 네, 그러니까 눈이 다 녹고 얼굴도 다 녹아서 식도도 다 이제 녹고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완이가 무슨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붕대로 온 몸을 다 발 빼고 붕대로 감고 있는데 당시 용의자들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태완이가 지목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네. 얼굴을 딱 본 건 아니고 이제 황산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를 본 거죠. 뜨거운 물이 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발에 황산이 묻어 있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애가 그렇게 된 걸 보고 그걸 데리고 또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옷에도 황산이 묻고 그래서 옷 신발에도 묻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을 분리해놔야 되는데 그냥 한 대 섞어놓다 보니까 신발에 황산이 발견돼도 이게 옷에 있던 게 묻었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다고 하죠. 그냥 증거가 오염돼 있는 상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찰이 보기에는 그 도와준 사람이랑 이 범인이랑 혼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할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소조차 못한 거네요. 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황산이 검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황산이 검은 봉투에 넣으면 그냥 타버리지 어떻게 검은 봉투에 황산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란 이 강산이거든요. 황산, 염산, 뭐 질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산이 우리한테는 이제 뭐든지 다 이렇게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게 금속을 녹여요. 금속. 그러니까 금속을 황산에 넣거나 그러면 금속이 확 이렇게 녹아버리는 걸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일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화학 반응은 간단하지가 않아서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은 못 녹여요. 그러니까 황산은 그 탈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탈수란 거는 단순히 물을 좀 흡수한다가 아니라 분자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다 뜯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한테 하면은 탄소만 쟤만 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플라스틱은 산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탄소에다가 수소만 있기 때문에 비닐, 플라스틱 못 녹여요. 범인은 뭔가 황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한 거니까. 결국 태완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태완이 사건은 근데 아쉽게도 고소시효가 만료됐어요. 만료되고서. 그거까지는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는 뭐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범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논란이 되죠. 혹시나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법이 제정된 거는 태완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걸 막지 못한 걸 보고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정이 됐고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태완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완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방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왜 불을 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죠. 김대한. 그러니까 뇌졸중 증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관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그리고서는 정작 본인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현장을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승객들이 무언가에 크게 놀라고 이내 앞다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몸에 불이 붙은 방화용의자 김 씨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같은 칸에서 방화하는 거를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방화범이라고 얘기해서 불과 1시간 만에 체포가 됐어요. 자기 혼자 죽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불을 내어 같이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는 도대체 어떤 걸까? 방화가 이제 4대 강력범죄 중에 하나인 게 본인의 생명만 위협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위험에 몰아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화라는 거는 표출적인 범죄거든요. 평소에는 사실은 굉장히 억눌려 왔다거나 소심하다거나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거를 표출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을 지름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그 현장을 보고 있을 확률도 되게.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본인의 생명이 이제 위협받는다고 판단했을 때 그 현장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여관에서 신병을 비관한 마포에서 거기서 이제 불을 지르고 자기는 그게 그 순간이니까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자기만 빠져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텔 투숙자가 자기 방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주인한테 술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뒤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119에 응급조치를 요구했고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숭례문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 거의 불타는 게 현장 중계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국보위로 숭례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이 지난 지금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시간 반이 더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숭례문 2층 누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어 약 30초 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면 바깥으로 사라집니다. 내 순간적인 감정으로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사람 인명 피해가 없고 이거 문화재는 재복원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복원이 안 된 걸 보고도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사실 이 지하철역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했다. 사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화뿐만이 아니고 공격성이 이제 본인을 향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이런 범죄자들이 사실 꽤 있어요. 그 온보연이라고 연쇄 그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죽으려고 그 본인의 무덤 구덩이를 파놨다가 내가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내 나이만큼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그 열쇠살인을 저질렀던 그리고 고창에 살인범이 있는데 똑같아요. 범인 온보현은 이번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사는 게 힘들어 죽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엉뚱하게 부녀자 2명을 살해하고 자신은 태연히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혼자 죽기 억울해서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의 불만을 표출하는